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 아침에 출근을 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 실종이라기보다는 단순 가출을 의심하며 즉각적인 수사는 하지 않죠. 하지만 열혈 아내는 지인을 통해 형사 구산하기를 찾아옵니다. 남편은 가출도 실종도 아닌 어떤 오래된 가옥안에서 사라진 것 같다고요. 탐문 수사를 통해 이상한 정황을 발견한 구산아기는 그 일본 전통 가옥에 몰래 숨어들고 그곳에서 더 놀라운 현상을 맞닥뜨립니다. 참 온갖 기현상에 잘도 꼬이는 친구 구산아기를 천재물리학 교수 유가와는 놀려대지만 이내 진지하게 사건 해결에 돌입하죠. 과연 열혈 아내는 두 사람의 협동작전을 통해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어김없이 등장인물 소개를 붙여두었습니다. 오디오북 듣기 전에 훑어보시면 내용에 보다 쉽게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갈릴레오 예지몽 시리즈 세 번째 사건 시끄러운 영혼 제1장 조간신문에는 별로 주목할 만한 기사가 없었다. 구산아기는 종이팩에 든 우유를 스트로우로 빨아들이며 스포츠난을 살펴보았다. 그가 응원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9회 말에 역전패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조간신문을 덮었다. 그런 다음 손을 파자마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옆구리를 벅벅 긁었다. 컵라면 용기가 놓인 테이블 위에 5월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황금 연휴가 지나자 맑은 날이 이어졌다. 구산아기는 쭉쭉 소리를 내며 우유를 다 빨아들인 다음 종이팩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종이팩은 가득 찬 등나무 쓰레기통에서 다른 쓰레기 몇 개를 거느리고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렸다. 편의점 도시락 용기라든지 샌드위치 포장지 같은 것들이다. 집에서 거의 밥을 해먹지 않는 그의 쓰레기통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물 포장지가 가득하다. 진저리를 치면서 쓰레기를 주워들고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불을 늘 깔아두는 통에 바닥에는 발 디딜 틈도 없다. 이래서는 애인이 생긴들 데려올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괜히 서글퍼졌다. 청소를 할까 하고 일어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구산아기는 주간지 더미 속에서 무선 전화기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모리시타 유리였다. 구산아기의 누나이다. 에이, 누나구나. 왜? 나면 안 되니? 나도 용건 없으면 너한테 전화 안 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유리는 빠른 어투로 반격을 가했다. 구산아기는 옛날부터 이 누나와 말싸움을 해서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용건? 너 오늘 쉬지?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엄마가 그러더라. 아, 그랬구나. 구산아기의 부모는 건재하시고 지금 에도가와구에 산다. 제사 문제로 그는 사흘 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의논할 일이 좀 있어. 신주쿠까지 좀 나와줄래?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 오늘, 지금? 급한 일인 모양이네. 급한 일이야. 나올 거지? 어차피 같이 시간 보낼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렇다고 누나랑 데이트라니. 아, 처량한 이 신세.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도 너랑 노닥거릴 만큼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니까. 다른 여자랑 같이 갈 거야.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주면 돼. 응? 여자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어떤 사이인데? 친구 여동생. 그런 다음 유리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인이야. 옛날에는 국제회의 도움이 됐을 정도니까. 너보다 5살 아래고. 흥미가 일었다. 뭐 그런 거야 아무 상관없지만. 만나줄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급한 사정인가 그 사람? 꽤 심각한 일인가 봐.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랑 의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꼭 의논 상대가 되어줘. 너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알았어, 좋아. 의논하려는 내용은 뭔지 좀 말해봐.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실종이야. 실종? 누가 없어졌는데? 그녀의 남편. 신직구역 서쪽 출구 쪽에 있는 고층 호텔의 라운지에서 구산아기는 유리와 그녀를 만났다. 누나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의논하려는 사람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아까운 휴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나 유리는 벌써 와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유리는 구석자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 젊은 미인이 앉아 있었다. 적 보기에도 유부녀다운 안정된 분위기를 풍겼다. 남의 여자를 만나서 뭘 하나 생각하며 그는 가까이 다가섰다. 유리는 둘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 여자의 이름은 간자키 야요이였다.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요이는 고개를 숙였다. 얘는 어차피 시간이 남아돌아. 유리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남편께서 행방불명 되셨다고 들었는데. 구산아기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 야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죠? 닷새 전이요. 그날 출근한 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닷새.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까? 네, 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단서가 없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야요이의 남편 간자키 도시유키는 건강용품 메이커에서 서비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시설이나 재활기관 등에 납품한 기구를 점검 수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한다. 거의 하루 종일 라이트밴을 타고 바깥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다. 회사의 설명대로라면 도시유키는 닷새 전 오후에 회사를 나섰다. 그 후 라이트밴째 사라지고 만 것이다. 회사 쪽에서도 남편이 들릴 만한 곳은 모두 조사해봤지만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해요. 하치오지에 있는 노인시설을 나선 것이 오후 5시경인데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네요. 야요이는 애써 냉정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초조한 감정이 목소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구산아기는 그녀의 눈자위가 붉게 물드는 것을 보았다. 사고가 아니면 좋겠는데. 누나 유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언하긴 어렵지만 사고일 가능성은 적다고 봐. 그럴까?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은 맨 먼저 전국의 사고 정보를 조회하니까. 라이트밴을 탄 채 사고가 났는데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지. 상간 벽지라면 또 모를까. 그런데 남편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가 하치오지잖아. 설명을 듣고 그건 그렇다면서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자신의 의지로 실종했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일까요? 구산아기는 야요이에게 물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입은 옷 그대로 가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에서 없어진 물건은 없나요? 예를 들면 예금 통장 같은 거라든지. 경찰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에 다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 몸에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구산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자기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입은 옷차림 그대로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구산아기는 알고 있었다. 또한 계획적인 실종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밝혀줄 단서가 금방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은행 예금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집에 있는 귀중품을 시간을 두고 하나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힘이 되어 드릴 만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으니까 우선 그쪽에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구사나기노, 너무 냉정한데? 유리가 노려보며 말했다. 그게 나도 어차피 똑같은 경찰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지역 경찰도 할 수 있어. 바꿔 말하면 지역 경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일이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게다가 자신의 전문 분야는 살인사건이지 가출이 아니다. 그렇지만 구사나기는 그 말만은 삼켜버렸다. 유리가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구사나기는 커피를 마셨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다. 야요이가 고개를 들어 구사나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치오지의 노인시설을 나선 후 남편이 들르지 않았을까 싶은 집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딘데요? 남편은 전에 지금 회사에서 정수기 판매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개인주택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쯤 혼자 사는 한 아주머니와 친해졌다고 해요. 정수기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도 근처에 갈 때면 자주 들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로는 다리도 불편하고 심장도 좋지 않아서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마음이 쓰여 자주 들렀다는 겁니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았어요. 때로 그 아주머니에게 받았다면서 과자나 만두 같은 걸 가지고 오기도 했으니까요. 그 아주머니의 집은 어딥니까? 후주예요. 야요이는 핸드백을 열고 연하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만년필로 쓴 글씨를 보니 꽤 달필이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다카노 히데. 주소는 분명히 후주였다. 그럼 이 다카노 씨한테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연하장을 흔들며 구사나기가 물었다. 네, 전화를 해봤어요. 다카노 씨는 뭐라고? 그게... 야요이는 고개를 숙였다. 뭔가를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윽고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다카노 히데 씨, 돌아가셨어요. 바로 며칠 전에. 제2장 데이토 대학 공학부 물리학과 제13연구실 문을 열자 파란 불꽃이 보였다. 하얀 가운 차림의 유가와 마나부가 가스버너를 들고 서 있었다. 뭐야, 노크도 안 하고. 유가와가 소리쳤다. 번호 소리가 시끄러웠다.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 구사나기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유가와는 일단 불을 끄고 버너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운을 벗었다. 아, 덥군. 역시 이 실험은 실내에서 할 게 아니야. 무슨 실험인데? 아주 간단한 전기 실험이야. 초등학생 때였던가. 배터리와 전구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넣는 거.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나? 바로 그런 실험이지. 유가와는 실험용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에는 그의 말대로 전원으로 보이는 네모난 상자와 소프트볼 크기만한 전구 2개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만이라면 초등학생의 실험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한쪽 전원에는 중간에 몇 센티미터 길이의 유리가 연결되어 있었다. 근데 이 유리 막대기는? 구사나기가 물었다. 뭐긴 뭐야. 그냥 유리 막대기지. 아니, 유리는 전기가 통하지 않잖아. 혹시 이거 특수 소재로 만든 뭐 그런 건가? 어떻게 생각해? 유가와가 빙긋 웃으며 되물었다. 이 젊은 물리학자는 옛날 동창생과 과학에 대한 뚱딴지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 게 꽤나 즐거운 것 같았다. 모르니까 묻지. 묻기 전에 스스로 한번 해봐. 스위치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상자 위에 붙은 게 스위치야. 유가와의 말대로 구사나기는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눌렀다.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몸을 움츠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뭐야, 전기가 안 통하는데? 특수 소재가 아닌 보통의 유리니까. 유리는 절연체고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럼 뭐야 이걸?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유가와는 라이터로 버너에 불을 붙였다. 흔들거리며 타오르던 불꽃이 공기량을 조절하자 날카로운 파란 불꽃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불꽃을 유리막대기 가까이에 댔다. 유리막대기 아래에는 벽돌을 받쳐두었다. 버너의 불꽃에 뜨거워진 유리막대기가 점점 붉어졌다. 금세라도 녹아내릴 것 같았다. 전구가 팥 밝아졌다. 전류가 흐른 것이다. 구사나기는 저도 모르게 앗 하고 소리쳤다. 유리의 주성분은 규소이온과 산소이온이야. 고체일 때는 이 두 개의 이온이 착 달라붙어 있지. 그런데 열을 가해 유리를 녹이면 그 결합이 풀리지. 플러스 전하를 가진 규소이온은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산소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 그 결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구사나기는 유가와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 반쯤 녹은 유리막대기가 평소에 보아온 유리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유가와가 버너를 껐다. 그것으로 실험은 끝난 모양이라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유리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구의 불도 꺼지리라 생각했다. 버너에 불이 없어도 유리막대기는 변함없이 강렬한 빛을 내고 있었다. 전구 역시 켜진 채였다. 어느 정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저항 발열로 유리막대기 자체가 계속 열을 내게 돼.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전류는 계속 흐르지. 야,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인간의 심리하고 똑같네. 그건 또 무슨 말이지? 어떤 동기가 있어. 그 동기 때문에 화가 나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한 번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또 열이 올라 앞뒤 가리지 않고 다음 범죄를 저질러. 악순환의 표본이라고 할까. 불현듯 정신을 차려보면 최초의 동기 같은 건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다는 거지. 구사나기의 대답에 유가와가 웃었다. 그래, 정말 닮았군. 근데 어디서 스위치를 끊으면 좋은 걸까? 스위치를 끊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유가와는 유리막대기를 가리켰다. 빨갛게 달아올라 빛을 내던 유리막대기는 이윽고 스스로의 열에 녹아버렸다. 그러자 전구의 불도 꺼졌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파멸시키고 마는군. 미우쿠는 대학 정문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다. 술집이지만 식사 메뉴도 많다. 학생을 상대로 하기 때문일까? 구사나기는 학생 시절에 자주 가던 그 가게를 설마 이런 나이에 찾으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유가와가 이곳이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오늘은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같이 식사나 하며 술이라도 한잔할까 해서 모교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옛날처럼 카운터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같이 알고 지내는 친구들의 근황을 잠시 입에 담았다가 구사나기는 지나가는 투로 오늘 낮에 만난 간자키 야요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가와는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했지만 다카노 시집을 조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역시 그래야겠지? 그 친척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맞아, 그럴지도 모르지. 구사나기는 유가와에게 맥주를 따라주고 자신의 잔도 채웠다. 간자키 야요이에 따르면 다카노 히데의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남자가 받았다고 한다. 그 남자는 다카노 히데의 친척이라고 했다. 우리 남편이 거기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람은 모르고 지금 아주머니가 세상을 떠나 경황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야요이는 뭔가가 마음에 걸려
직접 다카노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전화를 받았던 남자는 아닌 것 같았다. 야요이는 간자키 도시유키의 사진을 보여주며 최근에 이런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최근에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그녀가 질문을 더하려 하자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험악하게 굴었다. 왜 그리 말이 많아? 모른다면 모르는 거야. 괜히 사람 귀찮게 굴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느낌을 주는 태도였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야요이는 다카노의 집에서 발길을 돌려 이번에는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지금 다카노의 집에는 몇 명의 남녀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2달 전부터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눌러앉은 것 같다고 했다. 생전의 희대는 그들을 조카 부부들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혼자 외롭게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조카들의 방문을 무척 기뻐했다고 한다. 희대의 사이는 심장마비였다. 장례식은 마을 회관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그런데 야요이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카노 씨가 죽은 날 간자키 도시유키가 행방불명된 것이다. 조사를 하려면 티끌만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적어도 형사의 신분으로는. 내 친구 가운데 추리소설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유가와는 해삼을 입안에 넣으면서 말했다. 왜 싫어하느냐 하면 범인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이래. 그들은 경찰을 속이려고 교묘한 트릭을 생각해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체를 숨기는 일에는 머리를 쓰지 않아. 시체만 완벽하게 처리해버리면 애당초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테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뭐야, 그 친구란 게 자네를 말하는 거 아니야? 글쎄. 유가와는 맥주를 단숨에 목 안에 부어 넣었다. 제3장 간자키 야요이는 신주쿠에서 구사나기 형사를 만난 지 2주일쯤 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구사나기는 그녀에게 힘이 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맡은 사건의 범인을 체포해서 그 증거를 확인하고 보강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번잡한 일들이 많아서 한번 들를 생각은 했지만 구사나기는 변명하듯이 말했다. 경찰이 아무 말도 않던가요? 네, 한번 문의를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더군요. 아, 그런가요? 그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실종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원불명의 시체가 발견되는 경우뿐이다. 저 구사나기 씨, 그 이후로 몇 번 다카노 씨 집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조금 망설이는 듯하며 야요이가 말했다. 새로운 거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롭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묘한 것이. 묘한 것이라니요? 그 사람들 매일 밤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늘 같은 시간에. 잠깐만요. 간자키 씨 매일 밤 그 집을 감시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구사나기가 묻자 야요이는 침묵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이건 따지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사나기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왜 그렇게 그 집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육감 때문에. 육감이란 말이죠. 아마 웃으시겠죠. 형사님에게 육감이라는 말을 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남편이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하치오지의 노인시설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그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무척 상냥한 분이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다카노 씨 집에 들리지 않을 리가 없다고요. 노인시설에까지 왔는데 절대로 다카노 히데 씨를 잊을 리가 없다고 말이죠.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사나기가 입을 다물 차례였다. 야요이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분명히 육감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논리적인 육감이라고 하면 될까? 유가와 마나부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진저리를 칠지도 모르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간다고 하셨죠. 아까 야요이가 한 말을 떠올리며 구사나기가 물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은 하셨나요? 아니요. 가는 곳까지는 왠지 좀 무서워서. 그녀는 말꼬리를 흐렸다. 구사나기는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어떤 기대를 품고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있었다. 좋습니다. 내일 밤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죠. 다음 날 저녁 7시 반, 구사나기는 야요이와 둘이서 빨간 경차를 타고 있었다. 도시유키의 승용차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이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매일 밴을 운전하며 바깥으로 돌아야 하는 일이다 보니 아마 휴일에는 핸들을 잡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남편의 생존을 체념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두 사람은 도로가에 차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도로 맞은편에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 1960년대식 집인 것 같았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다카노 히데시의 집이다. 그리 넓어 보이지는 않았다. 대지가 30평 정도일 것으로 구사나기는 판단했다. 야요이에 따르면 현재 두 부부가 살고 있다고 했다. 하나는 다카노 히데의 조카 부부이고 다른 하나는 조카 며느리의 오빠 부부인 것 같다고 했다. 이웃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아요. 다카노 히데씨와 같이 살 때는 사람을 만나면 부침성 있게 굴었는데 히데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요즘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해요. 그 네 사람이 어떤 경위로 다카노 히데씨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까? 히데씨가 이웃 사람들에게 한 말로는 조카가 회사에서 잘린 데다 사택에서 쫓겨난 사정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했답니다. 다른 부부에 대해서는 그냥 친척이라고만 했고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구사나기는 생각했다. 회사에서 잘렸다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놀고 있는 건가요? 야요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이웃 사람들 말로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한다더군요. 조카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아, 그쪽도 실업자에다 주거가 없다는 건가요? 야요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쪼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입고 있는 옷도 결코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오,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네 사람 다 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저녁 8시만 되면 네. 야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각선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 네 사람이 나가는군요. 구사나기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8시 조금 전이었다. 8시 3분 전에 먼저 남자가 집에서 나왔다. 뚱뚱한 체격이었다. 하얀 폴로 셔츠의 배 부분이 임신한 여자처럼 튀어나왔다. 이어서 여자가 나왔다. 40대 중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위로 보였다. 비쩍 마른 몸에 화장이 짙었다. 그 두 사람이 집 앞에 서 있는데 다른 두 사람이 나왔다. 이번에는 둘 다 자그만 몸매였다. 남자는 아래 위 운동복에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다. 여자는 청재킷을 입고 땅을 쓸 것 같이 긴 치마 차림이었다. 둘 다 30 전후로 보였다. 제가 찾아갔을 때 현관으로 나온 사람이 저 하얀 폴로 셔츠를 입은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차가 없다고 했죠? 네, 늘 걸어서 가요. 몇 번이나 미행하려 했지만 제 얼굴을 이미 아니까. 알았습니다. 야요이 씨는 여기 계세요. 구사나기는 차에서 내려 쟁걸음으로 네 사람의 뒤를 쫓았다.
두 쌍의 남녀는 역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나이 적은 부부가 앞서 나아가고 그 뒤를 중년 부부가 따르는 듯한 구도였다. 구산아기가 뒤에서 관찰한 바로는 서로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같이 있을 텐데도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닌 듯했다. 혹은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다 보니 별 할 말이 없는 건지도 모른다. 정해진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야요이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했다. 초밥집에 배달을 시킨 날에도 저녁 8시에는 꼭 외출을 했다는 것이다. 구민회관에서 아는 무슨 강자에 나가는 것도 아닌 듯하다. 앞만 바라본 채 네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상점가에 이르렀다. 이 시간대에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 적다. 네 사람은 계속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걸어갔다. 갑자기 그들이 멈춰섰다. 몇 마디를 나눈 뒤 바로 앞 가게에 들어갔다. 불고기집이었다. 뭐야, 역시 저녁을 먹으러 온 거잖아. 그렇다면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고 구산아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 네 사람의 움직임에 변화가 일어났다. 하얀 폴로 셔츠를 입은 남자와 젊은 부부만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나이든 여자는 혼자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구산아기는 주저없이 여자의 뒤를 따랐다. 여자는 파마를 한 긴 머리를 매만지며 상점가를 걸어갔다. 이따금 책방 같은데 눈길을 던지면서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뭔가가 있음에 분명하다고 구산아기는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는 마치 예정된 장소에 도착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파친코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구산아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뒤를 따랐다. 여자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듯 걸어다니다가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그런 다음 구슬을 빼어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구산아기는 여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 게임을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해보는 파친코였다.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려는 것일까? 그러나 여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 여자도 오로지 파친코에만 열중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약 1시간이 지났다.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다음 아쉬운 듯 파친코 기계를 바라보더니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모습을 살피며 그녀는 출구로 향했다. 구산아기도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여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중간에 어디를 들를 것 같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까의 불고기집 앞에 이르자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는 않았다. 불고기 가게에서 세 사람이 나왔다. 하얀 폴로 셔츠의 남자는 이쑤시개로 이를 후비고 있었다. 맥주를 마신 듯 얼굴이 약간 불그레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하자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파친코의 결과를 물은 것일까? 남자는 어슴풀에 미소를 머금었다. 네 사람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느릿한 걸음이었다. 그들에게서 어떤 의도나 목적은 느낄 수 없었다. 세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한 사람은 파친코를 하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항상 저녁 8시인가? 단순한 습관이라고 보아야 할까? 그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네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구산아기는 야요이가 있는 차로 돌아갔다. 구산아기는 야요이에게 자기가 본 대로 말했다. 아무래도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것 같진 않습니다. 만일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불고기 가게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단지 식사를 하러 나온 듯합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야요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구산아기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구산아기가 물었다. 야요이는 입술을 핥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구산아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구산아기 씨가 미행을 하는 사이 전 집 쪽으로 가봤거든요.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 그래서요? 구산아기는 가슴이 묘하게 수런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문이 모두 잠겨 있더라고요. 아우, 어떻게 그런 위험한 행동을. 그런데 그녀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갑자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네? 구산아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 창 바로 옆에 있을 때였어요. 가구가 벽에 닿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누군가 마구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도. 목소리는요? 목소리는 안 들렸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을 두드려 보았어요. 남편이 감금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 소리도 잠잠해졌고요.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은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었고요. 구산아기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내 사람 외에 또 누군가가 있단 말인가. 구산아기 씨, 혹시 남편이 있는 게 아닐까요? 감금돼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간 틈을 타서 구해달라고 몸부림이라도 친 게 아닌지. 야요이는 흥분했다. 그래서 냉정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망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다.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산아기는 다시 한번 차에서 내려 다카노의 집으로 향했다. 집 둘레에는 낡은 판자벽이 둘러쳐져 있었다. 까치발을 해도 집안을 엿볼 수가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머릿속을 정리한 다음 문 앞에 섰다. 플라스틱으로 된 버저가 달려 있었다. 그것을 눌렀다. 10초 정도가 지나 현관문이 열렸다. 낡은 듯 덜거덕 소리를 내고 흔들리며 문이 열렸다.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젊은 남자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구산아기는 안으로 들어갔다. 잠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입니다. 뭔데요?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다. 신경질적인 표정이었다. 구산아기는 경찰 수첩을 보여주었다. 젊은 남자의 표정이 한순간 어두워졌다. 이웃에서 신고가 있어서 말이죠. 이 집에서 누군가 뛰어다니는 것 같다고 하던데. 아무도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요?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비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착각일 겁니다. 이상한 말씀 마세요. 그럼 안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왜 안을 보겠다는 겁니까? 남자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훑어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거부하겠습니다. 그때 안에서 보면 어때?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 등 뒤에서 하얀 폴로 셔츠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구산아기를 향해 웃어 보였다. 보여주면 되지. 그러는 편이 좋아. 젊은 남자는 기가 죽은 듯 몸을 움츠렸다. 대답이 없다. 실례하겠습니다. 구산아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몇 종류의 신발이 마구 뒹굴고 있었다. 4켤레 이상이었다. 그러나 구산아기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다. 설령 그들이 누군가를 감금해 두었다고 해도 신발을 그대로 방치해 둘 리가 없을 테니까. 집은 좁고 긴 형태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에 계단이 있고 그 옆에 안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었다. 구산아기는 복도를 걸어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 오른쪽은 정원의 면에 있는 듯한데 덧문이 닫힌 상태였다. 덧문 안쪽에는 유리문이 4개 달려 있었다. 자물쇠는 2개의 문이 겹쳐지는 부분에 막대기처럼 생긴 것을 비틀어 채우는 방식이었다. 문은 4개고 자물쇠는 2개다.
복도 오른쪽은 정원의 면에 있는 듯한데 덧문이 닫힌 상태였다. 문은 4개고 자물쇠는 2개다. 다만 그중 하나는 망가졌는지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복도 왼쪽에는 2칸이 이어진 방이 있었다. 거기에 여자 둘이 앉아 있었다. 나이 든 여자는 낮은 탁자에 한쪽 발을 세운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무릎깍지를 끼고 앉아 낡은 14인치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두 여자는 낯선 침입자를 멀뚱하니 올려보았다. 뭔데 이 사람? 나이 든 여자가 물었다. 경찰이래? 하얀 폴로 셔츠 남자가 말했다. 이웃사람이 신고한 모양이야. 여자는 구사나기와 눈을 한번 마주치고는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여자의 손목에 염주가 감겨있는 것이 보였다. 신앙심이 깊은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사나기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벽지가 뜯겨나간 벽과 변색한 다다미가 그 집의 연륜을 가늠케 했다. 나지막한 옷장도 꽤 오래된 물건인 듯 했다. 옷장 옆에 꽃병이 2개 넘어져 있었다. 액자도 다다미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액자 위에 먼지로 보건대 그것들이 모두 옷장 위에 있었던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사나기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 옆방에는 오래된 옷장과 불단이 놓여 있었다. 다다미는 몹시 낡았고 더러웠다. 묘하게도 그 방에는 조명이 없었다.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할 형광등은 떨어져 구석에 놓여 있었다. 왜 이걸 달지 않습니까? 구사나기가 물었다. 달려고 했더니 고장이 나서 말입니다. 하얀 폴로 셔츠 남자가 대답했다. 그 방에는 작은 창이 나 있었다. 갈색 커튼도 달려 있었다. 야요이는 그 창 건너편에서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구사나기는 부엌을 살펴보고 2층으로 올라가 보았다. 2층에는 방이 2개 있었다. 둘 다 이불이 깔려 있었다. 잘 봤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계단 아래에서 하얀 폴로 셔츠가 물었다. 그러네요. 그럼 전화번호나 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도. 이름은 왜요?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남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세대주만이라도. 여기 세대주는 다카노 히데시였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니다. 젊은 남자가 옆에서 말했다. 구사나기는 수첩을 꺼내 이름을 물었다. 다카노 마사아키라고 젊은 남자는 대답했다. 히데의 조카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다. 여기 다른 분과는 어떤 관계시죠? 제 아내와 친구 부부입니다. 친구. 구사나기는 되물었다. 친구와 동거.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얀 폴로 셔츠 남자가 대답했다. 잠시라는 게 이렇게 오래 머무느냐고 비꼬아주고 싶었지만 구사나기는 입을 다물었다. 제4장. 다음 날 저녁 구사나기와 야요이는 다시 어제와 같은 장소에 차를 세웠다. 다만 오늘은 차가 다르다. 구사나기의 에마인 검은색 스카이라인이다. 계기판의 시계가 저녁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수석에서 야요이가 침을 삼켰다. 준비는 되었나요? 구사나기가 그녀에게 물었다. 사실은 각오가 되어 있냐고 묻고 싶었다. 예,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지금부터 그들이 하려는 일은 완전히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들키면 변명도 할 수 없다. 자칫하다가는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구사나기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설령 들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경찰에는 알리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어제 그 집에 들어가 보고 그런 확신을 가졌다. 놈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나왔어요. 야요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람이 집에서 나왔다. 어제와 같은 복장이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오늘 밤 그 사나기는 미행할 기분이 아니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멀어지고 이윽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좌석에서 몸을 낮춘 채 말없이 지켜보았다. 시계바늘이 8시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문을 열었다. 자, 가보죠. 서둘러요. 야요이도 재빨리 차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잽싸게 다카노의 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구사나기는 정원으로 돌아들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덧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가슴 호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그걸로 열 수 있을까요? 야요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용히 지켜만 보세요. 그는 덧문 옆에 쭈그리고 앉더니 창틀 아래의 틈으로 드라이버 끝을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드라이버를 지렛대 삼아 덧문을 들어올렸다. 오래된 덧문은 가볍게 떨어졌다. 유리문에 자물쇠가 벗겨져 있는 것을 어제 보아두었다. 구사나기는 집 안으로 침입하는데 가볍게 성공했다. 아, 정말 오래된 집이군요.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야요이가 말했다. 예, 많이 낡았더라고요. 집안의 물건은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 구사나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여자들이 앉아있던 방은 어제처럼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상위에는 포테이토 칩 봉지가 뜯긴 채 놓여 있었다. 아무도 없어요. 옆방을 보고 나서 야요이가 말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구사나기는 벽장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오래된 종이상자 같은 게 들어있을 뿐이었다. 아, 이상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요이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내가 착각한 걸까요?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곳을 나갑시다. 도시 유키 씨가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위험한 일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구사나기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구사나기는 미약하지만 어떤 소리를 들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방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구가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냈다. 선반에서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서는 불단이 흔들렸다.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장식품 같은 것들이 굴러떨어졌다. 전등이 크게 흔들리고 그 때문에 그림자도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야요이가 비명을 지르며 구사나기에게 안겼다. 그는 그녀를 아는 채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을 죽이고 그냥 서 있을 따름이었다. 다다미 위에 놓인 꽃병이 쓰러져 굴렀다. 상의의 봉지에도 포테이토 칩이 튀어나왔다. 어딘가에선 무언가가 떨어졌다. 이건... 구사나기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5장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유가와는 팔짱을 낀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경 속의 눈이 의욕 어린 불편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을 잡고 오른발을 바쁘게 흔들고 있었다. 그가 불쾌해하리라는 걸 구사나기는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장 싫어하는 남자니까. 그러나 사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도대체 차 안에는 말이야.
이윽고 유가와의 입이 움직였다. 어떻게 그런 냄새나는 이야기만 가지고 오는 건가? 지난번에는 유령이었지 아마. 또 그전에는 유체 이탈이니 예지몽이니. 뭐 어쩔 수 없잖아. 직업상 희한한 일을 접할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밖에. 그렇지만 모든 형사가 자네처럼 신비주의적인 현상과 조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폴터가이스트라고. 아이, 나도 그런 일은 질색이야. 유가와는 의자에 앉은 채 어이가 없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폴터가이스트는 독일 말로 시끄러운 영혼이란 뜻이야. 가구 따위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방 전체가 마구 흔들리는 것은 영혼이 소란을 피우기 때문인데 사실은 자네가 더 소란스럽군. 구산아기는 책상 위에 두 팔을 짚은 채 힘주어 말했다. 몇 번이나 말하는 거지만 그건 분명히 괴상한 현상이었어. 그 이후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어. 내 착각이나 착시가 아니라고. 나랑 같이 있었던 간자키 야요이라는 증인도 있으니까. 유가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산아기 얼굴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었다. 착각이나 착시라고는 하지 않았어. 지진이 아니라는 건 자네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럼 인정해준다는 거로군. 폴터가이스트라는 걸. 사람들이 말하는 폴터가이스트라는 현상에 가까운 것이 일어났다는 건 알겠어. 그럼 그 정체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추리해? 그게 문제인데 현상의 실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야. 그게 뭔데? 자네는 그 괴이적인 현상이 오래전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다카노 씨가 혼자 살던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때부터 일어났다면 누군가에게 의논하지 않았을까? 야요이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렇겠지. 다시 말해 그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건 왜일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 네 사람이 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야. 자네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분명 그 작자들은 그런 괴이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보통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거야.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원인을 알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게다가 그 원인을 조사하기를 원치 않고. 원인을 알아? 그러고 보니. 구산아기는 팔짱을 끼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여자 하나가 손목에 염주를 감고 있더라고. 하지만 과학적인 설명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손목에 염주를 감고 있다면 영혼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겠지. 그것이 그들 나름의 해석일 테고. 다만 한 가지 모를 일은 그런데도 왜 그들이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야. 유가와는 머리를 극적이며 창가로 다가가 바깥으로 시선을 던졌다. 햇빛을 받아 안경 렌즈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구산아기가 묻자 유가와는 그를 돌아보았다. 자넨 이 일을 윗선에 보고 있나? 보고? 아니, 하지 않았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짓을 내 멋대로 한 게 드러나면 어휴,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지. 그렇다면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보고하도록 해. 아무래도 사태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 같아. 제6장 쌍안경의 초점을 다카노의 집 앞에 맞추었다. 마침 남자들이 나오는 참이었다. 시각은 오후 2시 30분. 폴터가이스트가 일어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끼를 문 것 같긴 한데요. 운전석에서 막히다가 말했다. 당연히 물지. 그걸 기다리며 며칠이나 저 유령의 집에서 살았으니까. 남자들의 행방을 쌍안경으로 따라가며 구산아기가 대답했다. 남자들이 집을 나선 것은 지역의 신용조합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카노 이데 씨의 예금에 대해 의논하고 싶으니 대리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신용조합에서 온 전화였지만 경찰이 부탁한 것이었다. 집안에 여자들만 남겨두기 위한 작전이었다.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 다카노 마사아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다. 마사아키는 히데의 유일한 친척이었지만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 조사해보니 그는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한다. 마사아키가 아내와 함께 히데에게 달려온 것은 아무래도 그녀의 예금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남편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숙모가 있다는 사실을 마사아키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떠들어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쌍의 남녀가 누구인지는 구선하게도 모른다. 그러나 히데의 재산을 노리고 달려든 팔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좋아, 이제 가볼까? 구산하기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유가와에게 말했다. 유가와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그 건에 대해선 약속이 되어 있겠지. 공장 쪽 말이지. 걱정 마. 협력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원인일까요? 막히다가 돌아보며 물었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질 겁니다. 실패한다면 그때 생각하죠 뭐. 유가와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네들은 가끔 창피를 당하는 게 좋아. 유가와의 말에 막히다는 쓴웃음을 지으며 구산하기를 보았다. 구산하기는 고개를 까닥하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럼 출발. 다카노의 집은 조용했다. 구산하기는 전날처럼 문의 버저를 눌렀다.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렸다.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것도 여전했다.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다카노 마사아키의 아내 리에였다. 리에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겁먹은 표정으로 몸을 움츠렸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만 더 집안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구산하기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뭘 확인하겠다고 그러세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산하기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웃이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주 들어오나요? 신고?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묘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때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뭔데? 아, 이분들이 다시 한번 집안을 보여달라고 해서. 정말 끈질기시네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옆집 아줌마? 여러 군데서. 구산하기는 말을 얼버무렸다.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많아. 좋아요. 보여주죠. 단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구산하기는 구두를 벗었다. 동시에 그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2시 45분이었다. 어제처럼 복도를 지나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그때만큼 어지러웠다. 인스턴트 식품의 빈 용기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유가와는 흥미롭다는 듯 기둥과 벽을 살펴보았다. 그의 귀에다 대고 구산하기가 속삭였다. 어때? 아주 좋아. 예상대로야. 조건이 잘 들어맞아. 낡은 건축 자재에다 지배 구조, 모든 게 이상적이야. 괴현상이 일어나기에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시 구산하기는 시계를 본다. 2시 50분이 지나고 있었다. 어떠세요, 역사님? 이상한 점이라고는 없죠? 나이든 여자가 복도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그 손목에는 역시 염주가 감겨 있었다. 그러네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런 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구산하기는 벽장 안을 조사하는 척했다. 여보세요. 지금 뭘 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하얀 비닐봉지를 든 유가와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아, 이런 게 냉장고 옆에 하고 유가와가 느긋하게 말했다. 아마 가정용 시멘트겠지. 시멘트? 구사나기가 여자를 보았다. 어디 사용한 겁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자들이 어딘가를 수리하느라고 썼을 테죠. 이제 됐죠? 마음껏 조사했으니 이제 나가주세요. 여자의 가시돋친 말을 들으면서 구사나기는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였다. 갑자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다다미가 흔들렸다. 불단이 달가닥달가닥 소리를 냈다. 다카노 리에가 비명을 질렀다. 나이든 여자도 두려움에 떨며 눈을 크게 떴다. 왔어. 구사나기가 마키다에게 눈짓을 했다. 마키다는 두 여자 앞을 가로막았다. 위험하니까 빨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을 현관 쪽으로 밀고 갔다. 유가와는 불단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구는 계속 흔들리고 벽에서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단해. 이게 바로 폴터가이스트로군. 즐거운 듯 말한다. 정말 놀라워.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힘들 거야. 좋아할 때가 아니라니까. 구사나기가 나무랐다. 아, 그렇지. 유가와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갈고리 같은 도구를 꺼내 그 끝을 다다미에 찔렀다. 그것을 들어올리자 다다미 끝이 딸려 올라왔다. 구사나기가 다다미 끝을 잡고 벗겨냈다. 검은 마룻바닥이 나타났다. 좋아할 때가 아니라니까. 어서. 구사나기는 판자를 뜯어냈다. 그 아래에서 최근에 작업했음이 분명한 시멘트 덩어리가 드러났다. 제7장 치조실에서 다카노 마사아키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원래 빚은 300만 엔 정도였을 겁니다. 그게 어느새 이자가 붙어 2천만 엔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지경에 제가 거짓말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숙모 생각이 났습니다. 숙모는 삼촌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세상을 떠난 다른 삼촌에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좀 받으려고 찾아갔죠. 숙모는 살 곳이 없으면 잠시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얼마 후 곤도가 찾아왔습니다. 곤도는 해결사입니다. 나에게 돈을 회수하러 왔죠. 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서 여자와 같이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모에게 친구 부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숙모는 외로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싫은 기색도 없이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허락해 주더군요. 그렇게 좋은 숙모를 속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난 어떻게든 돈을 찾아낼 궁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숙모는 은행을 별로 신용하지 않아서 돈을 집안에 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실을 안 곤도는 숙모 몰래 다다미 아래를 조사하기도 하고 천장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곤도는 취해 있었다. 돈을 찾지 못해 짜증이 단단히 났다. 그때까지 희대 앞에서는 얌전하게 굴던 그도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곤도는 다카노 히데 씨의 멱살을 잡고 돈을 어디 숨겼느냐며 따졌다. 조카가 빚을 갚지 않으니까 당신이 갚아야 마땅하다며 난폭하게 굴었다. 히데는 심장이 약했다. 조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데다가 곤도의 거친 행동에 너무 놀라 벌벌 떨다가 그만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너무도 갑작스러운지라 숙모가 연극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마사아키는 진술했다. 곤도는 히데의 뺨을 치면서 깨우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놀란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갑자기 정원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것이었다.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마사키와 곤도를 가리켰다. 너희들이 한 짓을 모두 보았다고. 이건 분명히 살인이라고. 곧장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을 잡아넣겠다고. 그 사람이 바로 간자키 도시유키였다. 그 말을 듣고 곤도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간자키를 뒤에서 잡고 목을 졸랐다. 그는 유도이단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가 둘러 늘어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카노 마사아키는 그렇게 진술했다. 아마도 솔직한 말일 것이다. 히데를 일단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간자키의 시체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조사를 하면 타살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날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방바닥에 숨기기로 했다. 구멍을 파서 시체를 넣은 다음 시멘트를 부었다. 간자키가 타고 온 라이트밴은 등록번호 따위를 모두 지운 다음 곤도가 차량 투기로 유명한 장소까지 가서 버리고 왔다. 다음으로 할 일은 히데가 숨긴 현금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제8장 유가와 자네가 무슨 말을 하건 이번만은 영혼의 힘이 작용했다고 봐. 흙 속에 파묻힌 간자키 도시유키의 원한이 그런 현상을 일으켰다 이거지. 머그컵을 입으로 가져가며 구사나기가 말했다. 컵 속에는 제13 연구실의 명물인 옅은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있다.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겠지. 내 관점에서는 공진현상의 야릇한 결과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유가와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상대가 흥분할수록 더 냉철해지는 것이 이 남자의 젊은 시절부터의 특징이다. 폴터가이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유가와는 우선 시청으로 가서 다카노의 집 주변 지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다카노의 집 바로 아래쪽에 오래된 맨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단언했다. 물체에는 제각기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어. 어떤 물체에 가해진 힘의 진동수가 그것과 일치하는 경우 그 물체는 격렬하게 흔들리게 돼. 그것이 바로 공진현상이지. 어떤 원인으로 이 맨홀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부터 공진현상이 일어났을 거야. 그 원인이란 지면에 어떤 힘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유가와는 추리했다. 예를 들면 구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마루 아래에 구멍을 파는 목적은 아주 한정되어 있다. 구사나기는 불길한 예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다시 조사해 본 결과 다카노의 집에서 가까운 부품 공장에서 그 오래된 맨홀로 연결된 하수로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일 저녁 8시에 그 공장에서 뜨거운 물이 하수로에 방출된다. 그 뜨거운 물이 하수관 속에 새로운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어 다카노의 집 바로 아래의 맨홀을 진동하게 한 것 같았다. 시체를 발견한 날은 오후 3시에 하수를 방출해달라고 공장에 특별히 부탁해 놓았다. 그럼 이제 일어나 볼까? 머그컵을 내려놓고 구사나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건가? 유가와가 물었다. 구사나기가 만나려는 여자는 간자키 야요이였다. 너무 바빠서 아직 그녀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거든. 정말 맡기 싫은 역할이었다. 그러나 자신 말고는 말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조금 안정을 찾은 다음 히데의 재산에 대해 말해줄 생각이었다. 간자키 도시유키는 양복 차림에 소지품도 그대로 묻혀 있었다. 단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만 사라지고 없었다. 범인들은 그 카드로 물건을 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면허증 바로 뒤에 들어있던
한 장의 카드였다. 그것은 은행 금고의 카드키였다. 그것도 간자키 도시유키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카노 히데요가 계약한 것이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금고에는 예금 통장 말고도 채권, 기금속, 토지 권리증과 함께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유언장이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간자키 도시유키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었다. 폴터가이스트가 바로 영혼의 작용이라고 말할 생각인가? 유가와가 물었다. 문쪽으로 가던 구사나기가 돌아보며 말했다. 물론. 왜? 안 돼? 아니야. 물리학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가볼게. 구사나기가 문을 열었다. 구사나기. 어? 유가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얘기 잘하라고. 구사나기는 고개를 끄덕이다 한 손을 들어 보이고 연구실을 나섰다.